오늘 너무 기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니까 기록이 남으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누가 틀어보고 맞네 이럴까 봐 드리는데 GPU가 수 킬로와트, 10킬로와트까지 앞으로 미래에는 아니면 100킬로와트까지 전력을 쓸 것 같아요. 요 손바닥만 한 게. 그러면 그 킬로와트 단위면 전력이 완전히 어느 정도? 전열기죠. 전열기. 예. 이 앞에 있는 저 히터. 히터죠. 근데 요만한 칩이 이만한 요만하지 히터만큼의... 않고요. 손바닥만 합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냉각이 어려워요. 열을 방출하. 우리 핸드폰도 그쵸.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들어간다고 이제 홍보들 하는데 그것도 리스크가 뭐냐면 인공지능 돌리다 보면 열이 발열 문제가 있고 배터리가 빨리 쓸 수도 있는데 이 GPU가 너무 뜨거운 데다가 메모리를 얹어놓으면 메모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기술은 글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냉각이 이제 굉장히 또 핵심적인 기술이 됩니다.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다면 이런 시대가 온지 모르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인공지능 공부할 것 같고 아니면 GPU 설계해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냉각 파트에 필요한 재료 공정 장비 이런 쪽이 10년, 20년, 30년 후에 ASML 같은 장비 회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누가 제공을 하면. 냉각 기술을 가진 자가 제2의 ASML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걸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TSMC에 제공을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도 이거 할 수가 없으니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기계공학하는 학생이 이 방향을 잡자 이렇게 하고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연구실은 주로 전자공학 출신들 학생들이 이제 석박사 과정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한 학생은 기계과 출신을 뽑았어요. 기계과 출신을요? 걔가 열을 좀 알 것 같아서. 내가 전기 가르쳐주고 HBM 가르쳐주고 걔는 열 가르쳐주고. 융합이네요. 네. 근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게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팬 돌려서 하는 공랭식으로는 안 되니까 수랭식 컴퓨터 그래서 사서 쓰지 앞으로 않습니까? 컴퓨터 쓰려면 전기만 꼽는 게 아니라 물도 꽂아야죠. 그래서 물순환시키고 물순환시키고 자동차 라지에이터처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HBM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손바닥만한 반도체 위에다가 수랭식 물 돌리기도 참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머전 쿨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머전 쿨링. 네. 이 컴퓨터 자체를 그냥 냉각수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와.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액체 질소나 우리 초전도 할 때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슈퍼컴퓨터 전체를 다 거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한 30년 지나면.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서버실에 에어컨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더울 때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를 그냥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에 담궈야 되는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서버실을 통째로. 와. 그러니까 GPU 아까 HBM 그 모듈 하나가 보통 256개 단위로 슈퍼컴퓨터가 되는데 그거 한 몇백 대가 전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제가 90년대 초반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기술이 실현되려면 많은 인력, 투자,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인공지능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되고 패권의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그걸 좀 바꿔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컴퓨터 구조상에서 소프트웨어 구조상에서는 그게 바틀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틀렉을 병목 현상을 풀어내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카이스트만 가서 제가 교수님 붙잡고 교수님 사업하시죠? 뭐 지금 내년도 입학하시죠? 한 50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는 무엇이 될까? 근데 이런 상상력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보면 아까 미국의 세레브러스처럼 아예 10인치 웨이퍼 전체 메모리를 깔고 거기 이제 GPU를 까는 방법이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HBM처럼 좀 뭐 이렇게 3차원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메모리 안에다가 계산기를 집어넣자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걸 통틀어서 전체를 다 AI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방금 메모리 안에다가 계산기를 집어넣자라고 네. 했던 게 요즘 좀 기사에도 나옵니다. PIM, 그렇습니다. 예. Processing in Memory. 그러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장고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서 계산도 지가 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GPU까지 갔다 오는 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GPU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싫어할 행복해 수도 있죠. 가만 안 놔둘 수도 있고 또 예. 하나는 메모리는 공정 자체가 계산에 약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공정이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용도가 창고고 음식을 이제 담아놓는 냉장고 용도인데 거기에서 창고 옆에 요리하라고 하니. 쪽방에다가 계산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지금은 CPU가 GPU한테 명령을 주고 GPU가 메모리하고 데이터 주고 받으면서 계산을 해요. 네. 그러면 CPU 쪽에서 너 메모리에서 계산도 해 하고 명령을 주도록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어야 다 된다. 바뀌어야 돼요. 쿠다, 컴파일러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폰 노이만 구조가 조금 변형이 되는 거네요. CPU하고 뭐 이렇게 그 메모리 안에서도 메모리 쪽이 있고 또 계산이 있는데 네네네. 지역적으로 D램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AI 반도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런 이제 생태계의 변화를 확 바꿀 만큼만 동력과 성능 향상이 있느냐 이런 게 있고 저는 아예 패키징에서 계산 잘하는 놈 한층, 메모리 잘하는 한층 아래 위로 쌓자. 둘이 합치면 이 장점 저 장점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HBM의 미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계산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하나, HBM 하나, 그런 거죠. 계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하나, 너는 네 HBM 할 일이나 이런 식으로. 잘해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세레브러스 미국 회사는 메모리 필요해? 우리 웨이퍼 안에 다 때려 넣을게. 디램 필요 없어 이런 주장인 거고. 아까 그 12인치 인치 웨이퍼 하나, 자체를 그렇죠. 그냥 반도체 하나로 통째로 네. 만들어버리는. 저는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니까 사이좋게 우리 아래 위로 살자 이런 위아래층으로 그런 개념인 거죠. 요것도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닌가? HBM4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다음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요, 그 HBM4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5, 6 되면 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적층 뿐만이 아니라 적층에 뭐가 달라지는 왜 그러냐면 예. 자 GPU가 생성 인공지능을 처리해야 되는데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요즘 초대형 모델 파라미터는 조 단위가 돼요. 네. 파라미터 수가 GPT-4나 5는 네. 파라미터라는 게 어떤 뭐 신경망 수라고 보면 될까요? 학습 변수죠. 예, 그 값을 정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림도 그려야지, 글도 써야지, 소리도 해야지, 네. 수학 문제도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 걔네들을 다 멀리 있는 메모리가 아니라 HBM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싶은 거예요. GPU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쌓을 수밖에 없죠. 메모리를. 그렇죠. 그래서 2년마다 2배 된다는 거고 제너레이션마다 2배 정도씩 가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H100가 아마 엔비디아께 HBM이 6개인가 이렇게 양쪽에 3개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H100 그 GPU 옆에 네네. HBM이 6개. 예. 네. 그게 이제 또 2배씩 늘어갈 것 같아요. 양옆으로. 예. 용량이 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 2년, 제너레이션이 4, 5, 6 가면서 그 연결선의 개수가 또 2배씩 늘어날 거다. 땅굴. 예, 연결선. 그 다음에 TSV 엘리베이터 수도 2배씩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한 차선으로 우리 그 시내 2층 버스 있잖아요. 예. 기차도 2층 기차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달릴 때 승객 수가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차선으로 1024기라고 그러는데 그 차선으로 데이터를
4개씩 보내려고 그래요. 우와. 4층 버스처럼. 그걸 팜이라는 기술인데요. 예. 그것도 또 적용될 것 같고. 우와. 근데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선의 전압을 계속 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변화는 네. 이게 좀 대학원 강의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GPU가 있고 메모리 HBM이 있잖아요. 네. HBM하고 GPU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칩이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TSMC는 삼성 파운드리를 써야 돼요. 메모리 공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GPU까지도 엔비디아 GPU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HBM이랑 같은 공장에서. 자, 저희 사는 대전의 동네가 좋아진 게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와서 그런데요. 현실적입니다. 네. 백화점이 운동장만 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네. 근데 거기에 호텔도 있고 그래요. 네. 호텔이 일종의 60몇 층이 뭐 HBM이라면 옆에 이제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백화점이 GPU라고 보면 호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도록 지하 통로가 다 있고 거기 그렇죠. 주차장도 있고. 네. 그런데 아파트나 호텔만 있는 게 아쉬우니까 1층에 상가 명품 가게를 몇 개 백화점에서 띄워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까운 거는 밑에 아파트나 호텔 밑에 가서 선물의 가게나 뭐 편의점이나 고급 브랜드는 거기서 하고 일부 기능을 계산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고기가 GPU의 일부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CPU 기능도 거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직접 거기다가 명령을 주면 기존의 인텔 CPU나 엔비디아 GPU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컴퓨터에서 명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예.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가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HBM에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성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 얘를 내가 잘 학습해서 가지면 딴 메모리한테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쓸 거 아니에요. 네.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꼭 반드시 GPU, CPU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가 직접 메모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아까 그 1024개 이런 라인을. 네. 이렇게 저는 진화해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말로 붙였어요.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오. 예.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오픈 AI를 쓸 때 자꾸 버벅거리고 넣는 게 그 메모리에서 못 읽어와서 그런 그쵸,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도하고 네. GPU 보고는 가끔 계산해와 이렇게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제 예측에 30년이나 10년, 30년 후에 엔비디아가 삼성을 사거나 삼성이 엔비디아를 사거나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누가 생태계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근데 지금은 사이좋게 엔비디아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고기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여름에 네. 우리 졸업생이 엔비디아에 다녀요. 네네네. 여름에 와서 네. 밥을 우리 학생들하고 먹었어요. 인도 식당 가서 조금 비싼 데 갔죠. 그리고 네네네. 너가 사라. 엔비디아가 아니니까. 한 주만 팔아서 사라. 그랬더니 좋다고. 네. 그러니까 400 몇십 불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먹어봐야 400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500불 됐으니까 570불. 570달러.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1888조. 그러니까 1월 19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 우선주 합치면 500조 되니까 네. 지금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큰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인공지능 패권 시대에 어디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엔비디아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1시간 또 같이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로 보면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했다. 근데 저는 HBM의 한편 어차피 전공을 그걸 했으니까 예. HBM이 컴퓨팅 메모리 센트릭으로 가자. 그러려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다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약간 그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GPU 하는 회사하고 메모리 하는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서로 간을 이제 인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합병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이거 소설인 거죠. 근데 상상. 제가 영화를 보면 예. 또 몇십 년 후에 보면 맞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AI 시대에는 이 반도체 헤게모니가 메모리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패키징이 중요한데 어차피 HBM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가 GPU랑 같이 붙여버리는 게 더 중요하니 그러면 파운드리에서도 삼성 파운드리의 영역이 훨씬 더 좀 공고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에 너무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TSMC한테 일단 파운드리를 몰아주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를 쓸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TSMC에서 이제 패키징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GPU 갖다 주고 삼성 HBM을 그러니까 하이닉스 HBM 갖다 주고 TSMC 얘들아 이거 좀 해줘 패키징 해줘 이건데. 근데 이제 그 패키징이 수율이라든가 그 뭐 캐파가 안 되면 삼성한테 너희도 해줘. 그러면 삼성이 우리 파운드리도 우리한테 맡겨 이렇게 이제 설득해 가야 되죠. 그러면은 약간 파운드리의 헤게모니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패키징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뒤집어지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뭔가 전환점, 기회가 산업적으로도 온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김정우 교수님께서 장차 반도체 설계 자체를 100% AI로 설계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오늘 또 재밌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HBM 설계를 하는데 차세대 HBM 4, 5, 6 하는데 이 용도가 인공지능이에요. 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궁금하더라고요. 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길래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할까? 그래서 2015년부터 혼자 공부했어요, 인공지능을. 아무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때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인공지능하고 또 달라요. 2, 3년 전에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면서 과거 인공지능은 다 무의미할 정도로 판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런데 눈이 뜨인 거예요. 이래서 HBM 구조가 이렇게 되고 왜 성능이 어디에서 한계가 오는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동시에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요즘은 코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설계도 못해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죠. 그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벌써 5, 6년 전부터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챗GPT를 써서 반도체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납시스 케이던스 엔시스라고 반도체 설계하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 툴이 있어야 돼요. 자동화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 회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더 재밌게 하죠. 우리는 이제 대단히 복잡한 문제는 안 하지만 간단한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을 해보고 있죠. 최신 인공지능인 뭐 LLM이라든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든가 강화학습이라든가 최신 인공지능을 다 조합해가지고 반도체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분. 근데 이것도 한 10년, 30년 지나면 엔지니어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만 하면 조건을 알려주고 근데 잘 지시하는 게 이제 그쵸.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 그 매니저도 정확하게 일을 잘 지시해야 밑에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이제 해보시면 좀 챗GPT가 말 좀 잘 듣나요? 재밌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학생들보다는 더 제 편인 것 같습니다. 더 말 잘 듣고 아직까지는 언제 또 반항할지도 모르죠. 인공지능이. 근데 하여튼 그건 그런 면보다는 재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되네? 오. 세상이 이렇게 바뀔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김종호 교수님께서 처음에 HBM을 구상할 때도 그렇고 TSV를 구상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재밌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재밌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갈 거라고 하고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 카이스트 학생들이 워낙 잘하니까 제가 수업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한테 인공지능 수업하면서 반도체 설계하고 턴 프로젝트 주면 애들이 몇 달 며칠 밤을 새는지 또 결과를 내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발표하면 또 상 받고. 상 받고. 예. 그 지금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빅테크 기업들 가고. 가서 인정받고, 연봉 잘 받고, 예. 와서 밥도 사고. 밥도 사고. 보통 지도교수 싫어하면은 졸업하고 안 오잖아요. 근데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찾아오고 밥도 사고.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또 가서 내가 김정호 교수님의 제자요 하면 또 이제 통하니까. 근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밥 사주니까. 혹시 그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그 엔지니어링 잘하는 네. 그 제자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와이스트리트로. 그 학생들이 그 회사의 퍼미션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근데 그 학생이. 그건 제가 젠슨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학생이 한 달 전에 또 구글로 옮겼더라고. 구글로? 네. 그러면, 잠깐만, 구글 누구지? 지금 CEO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챗GPT로 번역해가지고. 네.